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물가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가 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물가지수 장기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1834년부터 1937년까지 이어지는 경북 예천 지방의 물가지수 시계열과 19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물가지수 시계열을 연결한 것입니다. 전자는 불규칙하고 불완전한 가격 정보에 기초하여 주게된 것이므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후자는 근대적인 물가 통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비교적 신뢰할 만합니다. 두 시계열은 20세기 초 30년 동안 겹치는데 변화 추이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시계열을 연결한 이 그림으로 2세기 동안의 장기 물가지수의 추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의 세로축이 로그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곧 물가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2세기 동안의 장기 물가지수 추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1940년대 중엽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물가가 폭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물가 폭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 일본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컸습니다. 다음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컸습니다. 그에 비하면 1980년대 이후와 20세기 전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완만하였습니다. 20세기 전반에 두 번의 세계대전과 공황이 있어 물가의 등락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적 물가 통계가 작성되기 전 시기인 19세기의 물가는 단기적으로 심한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세기에 걸친 물가의 장기 추이를 보면 어떨까요? 20세기 이전의 물가 추이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19세기 중엽부터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예천 지방의 물가는 19세기 중엽부터 상승하며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주의 물가 추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 가격 자료는 많은 지방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쌀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쌀 가격은 물가지수 대용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쌀 가격 정보의 실태와 그 장기적인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창 기록에서도 서울의 쌀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반들이 남긴 일기나 일용, 계장부 등의 쌀 가격은 상당히 풍부하게 남아있는데 그중 가장 시계열이 긴 것은 전남 영암의 쌀 가격과 경북 경주 쌀 가격입니다. 그림은 영암과 경주의 쌀 가격을 3개년 이동평균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쌀 가격은 물가보다 등락의 폭도 컸습니다. 풍용에 따라 크게 변하는 쌀을 제외한 다른 재화의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쌀 가격의 장기 추이를 보면 쌀 가격은 18세기 초에 하락하고 18세기 말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며 19세기 전반기에 정체하고 등락한 후 19세기 중엽부터 급등하였습니다. 두 지방의 쌀 가격 추이는 18세기 말까지는 가격의 절대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고 매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19세기 초부터 등락의 폭이 달라지고 1830년에서 1840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영암의 쌀 가격은 경주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19세기 중엽부터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하였으며 1880년 전후 약 10여 년 동안에는 양자의 차이가 역전되기도 하였습니다. 쌀은 상당히 무거운 재화이긴 하지만 수은으로 연결된 지방 간에는 이동이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용훈 박이택은 2001년 연구 논문에서 여러 지방의 쌀 가격 추이를 비교하여 시장 통합의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쌀 가격은 18세기에는 수은이 편리한 지역 간의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준통합 상태였으나 19세기에 완전한 통합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반전되어 통합이 와해되었으며
이러한 반전은 개항 직후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19세기 말부터 다시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영훈 박이택은 미지의 단절점 검정 분석을 실시하여 분열로 반전되는 시점이 19세기 중엽임을 보였습니다. 쌀 시장의 분열은 19세기 중엽부터 물가 및 쌀 가격이 급상승한 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쌀 가격 상승의 수요, 즉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구 증가나 통화량 증가는 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 하락이라는 공급 측의 요인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의 추이도 양반이나 개가 남긴 자료로부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사례에 의하면 생산성 하락은 매우 장기에 걸쳐 진행된 것이어서 쌀 가격의 추이와는 정확적이지 않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쌀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부에 의한 재분배 시스템인 황곡의 와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시장은 아직 자율적인 경제 영역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국가적 재분배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쌀에 관한 한 황곡에 의한 유통이 시장 거래 규모를 능가했습니다. 18세기에 비교적 원활하게 잘 운영되던 황곡은 진율과 상평의 기능보다는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변칙 운영되면서 19세기에는 진율과 상평의 본래적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1840년을 고비로 진율 기능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이로써 전반적인 곡물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19세기 중엽부터 물가의 급등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재화나 물가의 장기적인 추이 못지않게 주요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의 장기적인 변화도 경제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록 쌀 가격 외에 다른 재화의 가격 데이터는 많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가격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주 자료가 장기에 걸쳐 비교적 많은 재화의 가격을 제공하는데 대부분의 재화 가격은 쌀 가격과 유사하게 완만한 추세를 보이다가 19세기 중엽부터 급등하였습니다. 어물과 제1차 상품의 간단한 가공 상태인 담배 및 누룩의 가격은 단기적 변동이 심하였던 반면 공산품에 속하는 의료품, 잡화와 식용 가축의 가격은 단기적 변동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쌀 가격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상품 작물 및 공산품의 상대 가격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쌀 가격이 급등하는 19세기 후반은 자본주의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기였습니다. 조선은 1876년 개항으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되었습니다. 개항기 무역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에서는 쌀과 콩이고 수입에서는 면직물이었습니다. 소위 미명교환체제라고 하는 국제분업체제가 성립하였습니다. 수출 시장이 열려 수요가 늘어난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당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쌀과 일본의 면포를 교환하는 국제분업체계는 한국의 쌀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는데 면 제품의 가격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입, 옥양목, 일반에 대한 수출 쌀 1석의 상대 가격은 1881년에 1.5배에서 1903년에 2.8배로 상승하였습니다. 개항은 쌀 가격의 계절 변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울산 지방의 쌀 가격 자료는 매우 규칙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이로부터 월별 쌀 가격의 변이 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풍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지만 쌀 가격의 변이 계수는 개항기를 통해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지주들은 대일 쌀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쌀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쌀의 출시 시점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개항장의 일본인 상인이나
정미소가 쌀 창고 기능도 하여 쌀 가격의 계절 변동이 점차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근대적인 물가조사가 실시된 이후의 물가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인 물가조사가 시작된 것은 1907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의 연간 물가 상승률을 5년 간격으로 제시한 표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1914년까지 물가는 단기적으로 등락하기는 하였지만 추세적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10년대 후반에 물가는 연평균 22.9%로 폭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직후의 불황과 그에 뒤이은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는 1920년대 전반기에는 정체하고 후반에는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전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나타난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1920년대에 완만한 하락세이던 물가는 세계 공황으로 인해 폭락하였습니다. 1931년의 물가는 공황 직전인 1929년에 비해 25% 이상 하락하였으며 1930년대 전반기에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4.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물가 하락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다른 구미 제국에 비해 물가 하락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장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공황이 발발하자 일본이 1931년 말에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공황 극복을 위한 재정 팽창 정책에 돌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가는 193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37년에 공황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이후 물가는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1937년에 시작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말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를 통상 전시경제체제기라고 합니다. 전시경제체제기인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전반기에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각각 9.6%와 10.7%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 상승률은 제1차 세계대전기에 비해서는 낮았는데 그것은 조선총독부 가격통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중요 물자에 대한 부분적인 가격통제가 실시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물가가 등귀하자 조선총독부는 국가총동원법의 일환으로 가격 등 통제령을 발표하고 모든 가격을 전면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것과 동일한 조치가 조선에도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동결 조치에 따른 정직가격은 총독 또는 지방관이 정하는 공정가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공정가격제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뿐만 아니라 임금, 임대료, 소장료, 부동산 가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가격과 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 통제 시기의 통제 가격은 시장의 수급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는 암시장 가격이 시장의 수급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통제를 벗어난 암시장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암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의 기술 자료에 따르면 조선에서 시행된 공정가격은 일본에 비해 잘 지켜진 편이었던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은행권 발행액은 1936년에 비해 20배 이상 늘었지만 공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조선은행 도매물가지수는 같은 기간에 2.8배 상승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물가지수의 변동이 통화량의 변동과 괴리되어 있음을 볼 때 조선총독부나 조선은행이 공표한 가격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물가지수는 시장 가격으로부터 상당히 괴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통제는
농촌 시장에까지 철저하게 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농촌 시장의 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천 자료에 포함된 백미 가격 지수는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물가지수와 비교해 보면 1940년대 전반에 두 지수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산의 백미 가격 지수는 1942년부터 1944년에 걸쳐 이미 크게 상승하지만 물가지수는 해방 직후에야 대폭 상승합니다. 이는 물가지수 추계에 사용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 아니라 통제 가격이며 따라서 그에 기초한 물가지수는 1940년대 전반기의 물가 상승을 과소하게 추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10년 동안은 물가 폭등의 시기였습니다.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전반에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각각 347%와 141%였습니다. 해방 직후의 물가 폭등은 그동안 억제되었던 물가 압력이 폭발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폭등에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 두절 및 남북 분단으로 인한 재생산 구조의 붕괴, 통화 증발과 인구 급격한 증가도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진정되어 가던 물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폭등하였습니다. 1953년에 단행된 화폐 개혁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전후 복구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맞물려 1950년대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미 군정은 일부 재화 가격에 대한 통제와 배급제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수립 후인 50년 초에 들어 부분적으로 자유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경제 시스템의 붕괴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격심해졌지만 경제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미국의 요구로 1950년대 후반에 경제 안정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총통화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195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쌀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였고 1957년과 1958년의 연이은 풍작도 농산물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마침내 1958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매년 두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선진국 경제가 케인즈주의적 팽창 정책을 추구하면서 곧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은 수출 증대와 국내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를 통해 고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루어진 통화량 증가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동반하였습니다. 5.16 군사정권은 1961년에 물가 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1962년에 통화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외환 사정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1963년부터 물가는 다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원조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1964년에 달러 환율 인상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투자의 활성화는 수요 압력으로 나타났고 1965년 금리 현실화 조치 이후 투자 촉진을 위한 총통화 증가율은 매년 50%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부는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을 선택하였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도 물가 상승의 압력은 강하였습니다.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투자율은 여전히 높았으며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 등은 유가뿐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1970년에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1960년대보다 1에서 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말의 현상은 아니며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1970년대의 물가 상승에는
국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에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농업을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공업화는 농업으로부터 값싼 식량과 원료를 제공받아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농가의 교육 조건은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농가의 교육 조건 상승에는 1960년대 중엽에 농가 소득이 악화되자 정부가 1969년부터 이중고가제를 실시한 것도 작용하였다고 보이는데, 이중고가제 하에 정부 수매가격과 시중 도매가격의 실태는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농가로부터 쌀을 비싸게 수매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도시 서민층에 싸게 공급하면서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 양곡특별회계에서 보전하였습니다. 정부 수매는 농가소득 안정화와 방출을 통한 물가 조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득 적자가 누적되고 통화 증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1970년대 말에 이중고가제는 중단되었습니다. 1979년에 제2차 석유 파동과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경제의 긴축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한국은 1980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제2차 석유 파동에 이어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면서 1980년, 1981년의 물가는 폭등하였습니다. 새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는 물가 안정화 정책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추진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연 10% 이내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물가 안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1970년대에 20% 내외이던 물가 상승률은 1982년에 7.2%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1987년까지 2%에서 3% 사이로 낮아지면서 안정기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현상도 여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반기에는 1980년과 1981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12.6%로 높았지만 후반기에는 4.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물가 안정 역시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 상승률은 1980년대에 크게 낮아졌습니다. 1980년대에 정착된 물가 안정 기조는 이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8년과 2008년을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의 등락이 총지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1998년에 도입된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서 관리되었으며 투자와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대폭 하락하면서 물가는 선진 주요국과 비교하여 다르지 않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가 하락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세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물가지수 장기 추이를 고찰한 후 18세기부터 19세기, 일제강점기, 해방 후부터 1970년대, 1980년대 이후로 나누어 각 시기의 물가 변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별 물가지수 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